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왕도 2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이란 뜻이죠. 약자가 되겠습니다. 초두밑 변 밑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약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이제 내익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는 약이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제반 물품을 얘기하는데요. 먹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액체 형태도 있고 고체 형태도 있고 또 이제 좀 부드러운, 그러니까 펴서 바를 수 있는 연고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쓸 수 있는 제품, 즉 상품으로 만든 약을 얘기합니다. 통상 한국인한테 약이라고 하면 이 약품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약품 관련된 법에 의해서 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 이외에도 민간에 의해서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물질들도 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약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약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보다는 약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 즉 의료와 관련된 제법에서 약품으로 인정하는 그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약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 자체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는 조립, 조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학문을 얘기하고, 양리학은 약을 사람이,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수의학일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포함하는 거죠. 이제는 사람에만 국한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거나 바르거나 기타 등등 이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생체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연구하는 것을 양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약품을 여러 가지 섞어서 조제를 할 수 있죠. 그 조제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상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치약은 원래 치약은 기본적으로는 약품이 아니죠. 언뜻 볼 때 약품같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약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약부 외품
약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치약은 대표적인 의약부 외품이죠. 단지 치약도 약품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치주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치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약품에 속하는 건데, 통상 우리가 양치질 할 때 쓰는 그 페이스트는 의약부 외품이죠. 약품이 아니죠. 이름은 치약이라고 붙었지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정신성 그 약물을, 이거는 약품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고 약물이라고 해야 되죠. 마약도 당연히 약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증이 너무 심해질 경우 그런 통증을 마약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진정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처방에 의해서 마약을 쓸 수 있죠. 약수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이런 그 성분들이 많이 함유된 물, 특히 심산유곡에서 길어지는 물들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게 양리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약이 되는 물이란 뜻이죠. 약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과자류에 속하는 식품 음식인데요. 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기름에 튀겨낸, 물론 이제 그 튀겨내기 전에 모양을 내주었던 틀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으로 튀겨낸 과자류, 빵이라고 보기는 과자에 더 가깝습니다. 과자류에 속하는 전통 음식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제자가 되겠는데요. 있다 또는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의미의 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있다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존재하면 실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로 있는 것을, 있는 대상을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금이라는 의미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죠. 현실적인 존재를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부재는 현재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부재를 실제나 존재의 반대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부재는 현재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타했다든지 또는 뭐 다른 볼일로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여기 없다라는 뜻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 등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재고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고요. 산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힘
이라는 뜻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는 거의 안 씁니다. 뭐 전혀 안 쓰진 않는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뜻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존자가 되겠는데요. 높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다 라는 뜻으로 존자가 되겠습니다. 높이다 라는 의미의 존자를 보고 계신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덟 팔자로 쓰는 거지만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점을 위로 보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는 이제 8팔로 쓰죠. 존경하다 라고 하는 것은 높여서, 상대방을 높여서 공경하다 라는 뜻이고요. 존중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존귀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높고 귀하다 또는 귀한 신분이다, 그런 뜻이고요. 존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높고 이 풍기는 이미지가 대단히 근엄하다 라고 해서, 원래 존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신에게만 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그 인품이 높거나 또는 지위가 높은 분들한테도 존엄하다라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제 왕이나 황제나 신에게만 쓰는 용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 대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존대하는 말을 존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칭이라고 하는 것은 존대어 중에서 호칭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면 존대어에 들어가지만, 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할 때, 아버님 할 때 그 님은 존칭에 들어갑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만심이라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만심은 잘난 체 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자존심은 상대방한테 굴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가난하다, 또는 조금 외모가 좀 안 생겼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상대방한테 떳떳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연세가 많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또는 직위가 높은 분의 이름을 존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보다 상위에 있는 친족을 얘기합니다. 이 존속을 가르는 방법은 나이 가지고 가르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학렬을 가지고, 학렬이라는 것이 돌림자, 그러니까 시조로부터 시작해서 몇
배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렬이죠. 이 학렬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촌은 아버지 동생이죠. 내 삼촌은 나이로 볼 때는 나보다 적을 수 있죠. 그래도 삼촌은 존속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1차는 학렬을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학렬이 같을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그 다음에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또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